자, 그리고 여기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랑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우리 전통적인 제약사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질 수는 없는 단어들이에요. 전통 제약사가 바이오텍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바이오텍이 전통 제약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분법적으로 나누진 않겠지만, 보통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제약사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름들부터 들어보시면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그러니까 무슨 제약, 무슨 약품 들어간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그 한 번쯤 먹어본 그런 약들은 이런 전통 제약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아제약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는 상장 아마 되어 있을 거고요.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주로 케미컬 약품, 특히 제네릭을 생산하는 게 이들의 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스피린이 되었다면 아스피린의 복제약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제 혹은 약국 아니면 병원들에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보통 타겟 시장도 국내 시장이에요. 얘네들이 뭐 이거 복제약은 어차피 외국에서도 자기들이 다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막 크게 뭐 수출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규모도 이제 큰 편이죠. 시가총액이 뭐 유한양행, 대웅제약 이런 애들은 막 2조, 3조 왔다 갔다 하니까 1, 2, 3 조 단위니까요. 어쨌든 되게 큰 회사들이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들 이름 보시면은 우리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회사들이 보통 바이오텍 회사들입니다. 작은 회사들이고요. 뭐 SK바이오팜, HLB, 요즘 HLB 엄청 말 많죠.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헬릭스미스, 오스코텍,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 바이오텍 회사들인데,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유명한 회사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회사들이 여기 굉장히 많고, 전통제약사들은 크다 보니까 몇 개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바이오텍 회사들은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특히 뭐 대전이나 저기 판교 쪽 가보시면은 바이오텍 회사들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아마 몇백 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이오 의약품을, 보통 이제 케미컬 약품은 돈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도 쉽고,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에 바이오 의약품을 많이 개발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거고, 제품을 이제 우리가 보통 제 그 약물 그 개발할 때, 이것도 뒤쪽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전임상이라는 단계가 있고, 또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서 다 통과해야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승인되기까지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길면 막 10년씩도 걸리고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작업인데, 승인을 한번 받으면 일단 대박인 거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건데, 제약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고, 실패 확률을 안고서라도 이제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이 하는 작업들은 이 앞쪽 단계까지만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이쪽이 돈이 많이 들까요? 이쪽이 돈이 많이 들까요? 뒤로 갈수록 돈 드는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특히 임상 2상, 3상 하는 요 단계에서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세일즈 마케팅 하려면 이것도 돈도 많이 필요하고, 애초에 뭐 영업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되는 느낌이어서, 바이오텍 회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즈도 작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없고, 그렇게 경험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보통 바이오텍 회사들은 어디까지 조금 앞 단계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통 제약사들이 뒤쪽에서 요거를 이제 받아와 가지고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들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앞단까지만 열심히 하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이오텍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뒷단에서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 영어로는 바이오텍, 이쪽은 파마스리커, 파마, 예, 그런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기 어려운 사례들이 워낙 많은 게, 예를 들어 뭐 우리 잘 아는 화이자라는 회사다. 걔네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다 하죠. 다 하죠.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고, 어, 뭐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은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캐파인 거고요. 뭐 제 생각에 유한양행, 한미약품 요 정도 회사들도 맘 먹으면 끝까지 이제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끝까지는 잘 안 하는 전략을 택하고요. 보통 이제 중간에, 아무리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이어도 중간에
다른 글로벌 빅파마로 기술 이전을 시키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만 거의 유일하게, 아니면 아까 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만 거의 유일하게 이제 끝까지 가서 승인하고 직접 마케팅까지 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잘 아시겠지만, 뭐 SK는 뭐 뒷단에 SK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SK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실패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져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도 조금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그래서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물론 아예 신약이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거고 되게 대단한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나 바이오텍들은 여기에 기술 이전을 해주는 대가로 이따가 보겠지만 어떤 로열티나 마일스톤 피를 이따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뭘 볼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에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판교에 있었던 것 같네.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레이저티닙이라는 약이 지금은 개발돼서 이제 잘 팔리고 있는데, 제품명은 이제 랭라자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성분명은 이제 레이저티닙. 비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폐암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좀 되게 고도화된 약이겠죠. 폐암을 치료하는 약이니까요. 그런 약인데, 이게 처음에는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열심히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후보 물질 단계까지 오스코텍이 개발을 하고 나서 이상 수행 후 이제 이상 후 수행 후가 아니라 후보 물질 단계에서 전임상하기 전에 이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좀 더 큰 회사인 유한양행한테 요거를 이제 넘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집 보내는 거죠.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유한양행이 또 앞단계에 임상을 합니다. 앞단계 임상을 한 다음에 한 임상 2상 정도 됐는데 조금 이 약이 가능성 있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니까 얘네가 이제 입맛을 다시면서, 그렇죠? 우리가 가져가도 되겠냐? 우리가 사갈게. 우리가 임상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우리가 해주고 나중에 승인되면 우리가 팔아줄게 해서 또 정말 글로벌에서 제일 큰 제약사 중 하나인 J&J 존슨앤존슨이 요거를 가져가서 이제 승인을 시켜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작은 바이오 회사가 약물을 발굴해서 승인까지 받은 되게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렇게 두 번 시집 보내는 경우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두 번이나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경우 흔하지 않는데, 보통 이제 한 번 그냥 바로 오스코텍에서 바로 J&J로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두 번 가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스코텍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아쉽긴 하겠죠. 바로 보냈으면은 훨씬 더 좋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거는 이제 글로벌리 정말 잘 팔리고 있는 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일단은 전통 제약사와 바이오텍의 조금 정의 정도는 완벽하게 이분법적이진 않지만 조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